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이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3대 지수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6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 올해 들어 최강 강세장이다, 이러한 평가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관련한 주가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6월에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본인이 이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 만에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금값도 역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덕분에 은행주도 역시 강세 보였던 지난 미국 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 증시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까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갔을지,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 장은 초반부터 양시장 다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거에 이제 힘입어 오늘 제가 갖고 온 주목, 특징주는요, 바로 이 종목도 넷플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넷플릭스라는 종목도 오늘 상승을 지난 장에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발표 이후 시간 외거래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0.5%, 영업이익률 1.8%, EPS 4.9%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실적 덕분에 이제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깬 어닝 서프라이즈, 지난 장에서는 11.1%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빨간불을 켤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드렸고 싶었는데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제 주변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봤지만 이제 당연히 안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이 넷플릭스의 인기가 최고치로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백 요리사, 그리고 예전에 인기였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웬스데이 등 인기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이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에 이 넷플릭스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수가 증가한 ARM, 회원당 평균 매출도 이제 상승했는데요. 3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4.4%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계정 규모를 단속하면서 베이직 요금제 폐지 등 광고 요금제에 집중한 것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회원수가 전분기 대비 507만 명을 상승한 2.83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83억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등 이런 OT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제 또 돈을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각자 조금씩 내는 방안을 쓰시던데 그런 방안을 이제 쓰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을 이제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이 단속 덕분에 많은 큰 실적이 나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저가형 광고 모델 멤버십이 전분기 대비 35% 급증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구독자들까지 이제 저가형 광고 모델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생태계 락인시키고 외형적 성장을 시킨 건데요.
여기에 광고 비즈니스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광고 비즈니스는 가격이 저렴한 광고 기반으로 해서 멤버십에서 주로 수익이 창출되는데 광고 기반 멤버십 이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내에서 광고 기반 멤버십 이용률이 꾸준히 높아질 경우 ARM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역시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4분기에는 광고 플랫폼 역량도 강화하고 또 캐나다에서 광고 기술 플랫폼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쌓아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넷플릭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02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이후에 이번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이 마감 직전에 $766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아까 언급 잘 해주셨지만 이제 공유하는 계정을 단속을 했고요. 또 저가형으로 광고를 보면은 이 구독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구독자를 많이 끌어모았다. 이 덕분에 좀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구독자가 늘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네이버 멤버십을 이제 구독을 하면은 이번에 넷플릭스와 연계해서 10월 말부터인가요? 11월 초부터 넷플릭스까지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내 구독자도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도 앞으로 좀 고공행진할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추측까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아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가 다시 떠오르길래 그쪽 테마에 주목해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 다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류들 사이에서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한 번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인 치명률 50%를 넘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방역 관련 종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루 중앙 백신 등이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아직은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예린 아나운서 네. 또 오늘 나온 핫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정말 핫한 방금 나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고려아연 이야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를 2차 가처분도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수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영풍이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를 한다고 하니까 영풍 측이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겁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인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저런 하나하나의 이슈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고려아연은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빨간불을 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인데요. 잘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고려아연이 분쟁권과 관련된 내용은 좀 길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소형 모듈 원자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 일명 SMR 4개가 건설될 계획이 연말에 발표된다고 하죠. 네, 편 기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지난 20일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SMR 4기 건설 계획을 올해 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발전 용량이 170에서 350메가와트급인 SMR 4개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개에 해당하는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 계획이 곧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박수석은 특히 SMR 기술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2, 3위 수준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자체 기술력과 시공 운영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SMR은 아직 개발 단계라는 뜻인데 그럼 진행 상황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SMR은 아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인허가 기준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관련 인력도 확충하고 적시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력 수급 계획이 국회에서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야당은 원전 증설과 SMR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SMR이 원자력 기술인 동시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출 주력 상품으로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엔 삼성전자 소식도 참 궁금한데요. 사실 삼성전자 최근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 박수석은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덧붙여서 삼성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좀 인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과 산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의 미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박수석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기간 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AI나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이 계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가을 제철 수산물 가격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올해 들어서 가을 전어와 꽃게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어와 꽃게 같은 가을 제철 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20일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어 1kg의 가격은 17,600원으로 1년 전 6,200원이었던 당시 대비 184%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어 물량도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가을 제철 음식들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인은 바로 여름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었습니다. 전어는 14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서식하는데요. 올 여름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전어 어획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이 수급이 지금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어뿐만 아니라 꽃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꽃게 역시 서해 연안의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넓게 분산이 되면서 그 어획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달 꽃게 위판량이 작년 대비 47.5%나 줄었다고 합니다. 47.5%면 거의 50%에 가깝기 때문에 절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심지어 대형마트에서는 판매를 포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아예 전어회 판매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는 전업값 폭등을 이유로 올해 전어회를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전어 판매를 크게 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어에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다 보니까 겨울철 음식, 감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는 추세이지만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감귤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감귤 수확량이 작년보다 40%나 줄었고요. 상품성도 떨어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터져버려서 이 상품 가치를 잃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으로 지속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이 계속 줄고 감귤 가격도 연말까지 20%에서 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다 뭐 이런 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가 식탁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해결과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안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프로야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프로야구가 누적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기가 상당한데요. 안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 경기는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안표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렸던 5차전 경기의 테이블석은 정가가 6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65만 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10배가 넘는 가격이면 저 같아도 팬이 아니어도 화가 날 텐데 팬들은 정말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야 지정석처럼 비인기좌석마저도 정가 2만 5천 원이었는데 7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안표 거래가 도를 넘었다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팬들은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안표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한 팬은 안표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내년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팬들도 라이온즈 파크에서 안표가 특히 심각하다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표 거래로 인해 제대로 된 가격의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빨리 이 안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하긴 할 텐데 경찰에서도 나선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졌죠? 네, 맞습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는 안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불법 안표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시장 체크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따가 퇴근할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6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0.43% 상승한 2,604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고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광법 출발해서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760선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기관이 물량을 3천억 원어치 담아냈고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전장부터 쭉 매수 우위를 보여주다가 장 마감 직전에 매도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장 마감 직전 221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1,500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29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0.34% 하락한 59,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차오른 상태인데요. 1.92% 상승한 19만 9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바이오주들이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알테오젠 2%대 상승 마감했고 HLB 1.7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에 잇따른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5%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13만 원 선 돌파한 13만 7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증시 간만에 그래도 빨갛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2600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59선 0.8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상승 마감되었던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지수에 좀 그래도 상승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반면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던 종목들 대부분이 올랐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좀 하락해 마감이 되었고요. 52주 신저가를 쓰면서 오늘 장중에는 58,5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HBM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엮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분들 포트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또 오르는 테마들 저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 어떤 테마 주목해보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한 테마는요, 바로 전선입니다. 사실 전선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다가 요 며칠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전선주가 약세인 이유인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선주 약세 이유를 첫 번째를 뽑자면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전선제조의 필수적인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실적이 쉽게 나지 않을 텐데요. 최근 이슈들을 좀 보자면 올해 10월에 구리 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선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점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약세를 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전선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중국은 주요 수출 시장 중에 하나로서 이제 경제 둔화는 전선 관련 기업들의 수출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도 아무래도 이 전선주가 큰 힘을 못 내는데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외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주나 방어주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에 대한 매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도 말고도 이제 최근 이슈 또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한전선의 미국 HVDC 초고압 진료 송전 프로젝트를 수주. 네,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약 900억 원의 규모의 HVDC 및 HVAC 케이블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번 계약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됐는데요. 대한전선은 이 수주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HVDC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연결 프로젝트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두 번째로 한번 확인해 볼 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과 더불어 고압 장비와 전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력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선 및 전력 장비 기업들의 수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주가 상승 전망도 이제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재료를 잘 활용할 그 대장주들도 이제 확인해 보자면, 대한전선, LS, 그리고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의 HVDC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는 게 작용이 됐고요. 또 L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고압 장비 수주 증가, 이 부분이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진전기도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또 전력망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에서도 이 LS, 일진전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과 뭐 전기 이쪽에 주목을 네. 해보셨네요. 이 전선, 뭐 전기 이쪽은 아까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렇게 데이터망과 관련해서 또 전력망 지금 수요가 공급이 지금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된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이제 건강에 조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기 용인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조류 사이에서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한 번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 50%를 넘어서 우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방역 관련 종목이 떠올랐었는데 오전장에서는 파루랑 중앙 백신이 소폭 상승했는데 현재는 또 하락 마감한 상태입니다. 제가 네. 아까 여쭤봤을 때 이거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아까 네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네. 착각인가 했어요. 또 다른 테마 또 찾아보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일까요? 원래 엔터주 주목하셨다고 네네.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오늘 엔터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었는데요. 이제 하이브,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협업한 곡 아파트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 YG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에스파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면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엔터주 좀 간만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아파트라는 노래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또 노래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노래를 좋아하긴 한데 아직은 아파트를 안 들어봐가지고 아직 오늘 네. 공개됐으니까 오늘 좀 밤에 들어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아까 약속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한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블랙핑크의 로제가 이제 신곡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인기고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하거든요. 이 브루노 마스와 함께 협업을 한 곡이라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에 따라서 YG 플러스가 상한가에 직행했던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이와 더불어서 SM의 에스파가 오늘 또 신곡을 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모이면서 또 하반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BTS의 진이 또 새로 신곡을 낸다고 해요. 데뷔 이후에 첫 솔로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터주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모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다른 테마 혹시 주목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주목한 테마는 바로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 많을 주제입니다. 혹시 다들 다이어트 하시나요? 다이어트 정말 평생의 숙제죠. 하시나요? 아, 여기서 이렇게 재수없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딱히 안 하시는구나. 네. 사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비만 치료제죠. 요즘 비만 치료제가 핫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이 관련된 테마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바이오시밀러란 복제 바이오 의약품, 즉 유전자 재조합이나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호르몬과 단백질 등을 의미하는 바이오 의약품 복제 제품입니다. 일반 화학 합성약과 다르게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하고 또 제조 과정이 또 동식물 세포나 조직을 활용해 완벽한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고도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테마의 최근 이슈를 조금 짚어보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넘어갈 수 없겠죠.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2032년부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CDMO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과 미국인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선제 조치 차원에서 지금부터 중국을 대신할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주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그리고 에이프로 바이오로직스 등이 있습니다. 또 이거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얘기도 이제 빼먹고 갈 수 없습니다. 덴마크 제약사인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바로 위고비가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15일 국내에서 출시됐죠. 유통사는 줄리파마 코리아인데요.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이 유사체 계열 약물이라고 합니다. GLP-1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이제 소화 속도를 좀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 왜 안 배고프지 이런 생각에 조금 덜 먹게 만들어서 이제 비만을 치료한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또 하나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와는 관련이 없는 아마 일이라 선아 아나운서는 다이어트 관심이 관심이 없으세요? 모를 아. 거예요. 저도 근데 몰라요. 관심 진짜요?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좀 당당하게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싹센다인데요. 네. 이번에 새롭게 뜨는 비만 치료제 싹센다. 위고비는 만약에 매일 투여를 해야 된다면 이 싹센다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인데요.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또 유한양행이나 일동제약 등도 비만약을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붙이는 패치형 치료제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주사 같은 게 무섭지 않아서 헌혈도 꾸준히 하고 아기 때도 불주사 같은 거 울지 않고 맞았다고 해요. 엄마 말로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주사 무서워하시나요? 주사요? 저는 일단 뾰족한 거 너무 싫어요.
싫으신 거죠? 저는 그래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바늘을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건 붙이는 패치형 치료제인데요. 이제 성장 호르몬 문제부터 비만 치료제까지 마이크로 니들 개발 범위를 넓히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성장 중인데요. 머리카락의 3분의 1 두께로 이제 미세 바늘이 도포돼 있어서 주사제보다 이제 좀 통증도 덜하고 대신 이제 주사처럼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는 이제 바로 나타나는, 좀 빨리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자면 대웅제약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임상 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마쳤고요. 또 대웅제약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GLP-1 유사체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품목도 임상 일상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대원제약 라피도라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동 개발하면서 임상 일상 승인 중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백신 관련돼서도 이제 패치 형태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B형 간염 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 이런 백신 같은 관련된 것도 패치 형태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대장주 딱 하나 떠오르죠. 바로 HLB 아니겠습니까? 네, HLB가 아무래도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이제 미 FDA 승인 신청을 이제 지난 5월 보안 요구서를 받으면서 연기가 됐는데요. 이후 4개월 만인 9월 20일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빠른 행보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5월 FDA 승인 신청이 불발된 후에 이거를 연속 하한가를 직행하기도 했지만 그 주가가 반토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다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FDA가 임상 사이트 실사 BIMO에 대한 일정을 회사에 통보하는 등 보안 심사 절차가 순항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고비 계속해서 좀 핫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좀 뉴스를 보니까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불법으로 가져가서 좀 처방받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지난번에 언제 방송에서 위고비 이제 품절 이런 현상 좀 사그라들면 저도 좀 구매해서 맞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제가 주사를 너무 무서워해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네. 주사가 오고만 있어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패치형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겹치면서 지금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소식은요. 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부는 심지어 러시아로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지상군 대규모 파병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보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지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오늘은 좀 핫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일 단조를 비롯해서 풍산, 퍼스텍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한 번씩 다 짚어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다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삼성물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물산은 이번 송파구 가락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인접한 한양 3차 재건축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며 시너지 효과를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서 단독 참여하며 경쟁 없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락 대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수의계약 전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에는 참여자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삼성물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게 보는 분야인데요. 좀 가락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규모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가락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 방이동 일대 약 35,241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까지 86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297억 원으로 예상되며 3.3제곱미터당 840만 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 삼성물산이 이 가락 대림아파트와 가깝게 있는 한양 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물산은 한양 3차 재건축 사업에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과 함께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며 시공사 입찰에 나섰습니다. 총 50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2,558억 원입니다. 삼성물산이 두 개의 인접한 재건축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송파구 일대 주거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으로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시세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다면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면대하여 영위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이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매주 계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사건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조금 숙지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세입자가 계약 후에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사전 점검과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정보 확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이 뜨거운 감자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정보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주식 이야기부터 부동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